자, 오늘 그 수학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학 좀 하나요? 저요? 수학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수학은, 예? 머리가 아파요? 수학은 머리 아프게 하는 것이군요. 수학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구속합니까? 구속해요? 우리가 얼마나 수학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면 전공은 제어공학이고요. 학부와 대학원 과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하도 억지 부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논리적으로 소통하는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됐고, 그 다음에 하도 한국어가 망가지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한국어 바로쓰기에도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뭔가를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침마다 제가 이 짓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주 가끔 시간이 있을 때 이런 사진을 찍으러 다닌다는 얘기예요. 수학 얘기 시작하죠. 제가 신공을 가끔 펴요. 어떤 자리에서 제가 강의 시작한 지 단 5분 만에 3분의 1을 잠들게 하거든요. 이런 신공을 오늘 발휘하지 않게 여러분이 좀 바짝 노력을 해주십시오. 제주는 없어서 몸에 좋은 약에 설탕 입혀주고 당위정을 제공하는 형태가 되면 좋은데 그런 제도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약이 조금 쓰긴 하지만 몸에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꼭 참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주 강한 지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의 경험을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한테도 어떤 그런 자극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제가 신공을 발휘하는 걸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돼요. 수학이란 무엇인가? 아까 시작을 했지만 나를 구속하는 것이기도 하고 적어도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글쎄요. 저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학하면 공리계 또는 증명 이런 게 떠오르죠. 지금 우리 수학은 집합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집합론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수학이 있을까요? 그래서 현대 집합론의 문을 연 칸토 얘기를 시작을 좀 합니다. 그래서 칸토가 우리한테 낙원을 펼쳐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위기가 생겨요. 이거는 수학을 반석 위에 세우려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수학의 기초를 세우려는 노력이 20세기 초반을 지배해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괴델이에요. 괴델은 그런 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해보죠. 우리가 X는 무엇이다? 라는 걸 생각해보죠. X가 뭔가 대입해야 될 것 같죠. X가 과학이면 과학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과학 철학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X가 공학이면 기술적이 되겠죠. X가 오늘처럼 수학이면 수학에 관한 철학을 수리 철학이라고 하더군요. 수학 철학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X가 미남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제가 그린 점이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곱슬머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강직하게 머리를 폈죠. 미남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사람도 그래요. 이상한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이건 내가 가끔 스스로 똘똘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내 사진 대신 저 그림을 넣기로 했을 때 스스로 내가 똘똘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사진을 놓고 여러분한테 비교를 하라고 했으면 내가 얼마나 스스로 불편했겠습니까? 참고로 내가 오늘 몇 개의 그림과 사진을 보여줄 텐데 여기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건 다 내가 찍거나 그린 거고 출처가 표시된 건 출처를 포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그런 자료들입니다. 맨 마지막 그림 빼고
맨 마지막 그림은 나중에 내가 이 자료를 공유할 때 뺄 거예요. 이거 뭐 별로 심각한 질문은 아닌데, 사실은 지금 우리 키 아주 크고 아주 날씬한 모델들을 조선시대로 보내서, 또는 중세로 보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굳이 이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마디만 한다면 X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역사적으로 달라. 늘 똑같은 건 아니다. 그런 거죠. 사실은 이게 수학이란 이런 것이다. 결론부터 미리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기도 하죠. 일단 시작을 이렇게 해보죠. 수학은 사유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학에 관한 이야기를 인문사회 계열 사람들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수학은 이과를 위한 도구 분과다 라는 식의 생각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틀린 거죠. 수학은 언어입니다. 우리는 수학 없는 과학을 생각할 수 없죠. 왜냐하면 과학을 우리가 수학이라는 언어로 하기 때문에. 어떤 언어냐 하면 정량적 언어이기도 하고 아주 엄밀한 언어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함수가 어디론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수학자마다 다르게 이해하지 않아요. 누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 자유민주주의의 예를 들어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사상은 안 된다, 특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개념은 쓰는 사람마다 다르게 쓸 수 있는 거죠. 다르게 쓰죠. 이런 일이 수학의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an이라는 수열이 l로 수렴한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이거 예컨대 n이 n분의 1이면, n이 n분의 1이면 n분의 1은 어디로 수렴합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하죠.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 내가 그게 모호하다고 느껴서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제 그럼 여러분 실어줍니다. 여기서 이거를 이야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이해 못할 단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한테 임의의 양수 입실론을 주면 내가 이 서치된 이하를 만족하는 n이라는 양수를 찾을 수 있으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서치된 이하는 뭐냐 하면 스몰 n이 라지 n보다 클 때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거를 저와 다르게 해석할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an이 l로 간다? 간다는 게 뭐냐? 수렴한다는 거죠. 수렴한다는 게 뭐냐? 접근한다는 거죠. 접근한다는 게 뭐냐? 이게 끝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어떻게? 그거 압니다. 안다고 생각한다면 답을 찾는 데 훈련이 돼서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장이 이런 문장을 뜻한다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입실론 델타 얘기할 때마다 학생들이 굉장히 나는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간다라는 식의 얘기가 훨씬 더 편한데 왜 복잡하게 입실론 델타 얘기를 하느냐. 정말 머리 아프다.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불평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왜 입실론 델타 이야기를 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입실론 델타 얘기를 하냐 하면 입실론 델타 이야기를 해야만 누구나 전혀 다르지 않고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접근한다, 수렴한다, 이거 모호해요. 여러분이 이걸 모호하지 않게 받아들인다면 모호하지 않다고 착각하거나 제대로 이해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수학은 언어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 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게끔 말을 하려면 얼마나 사는 게 피곤하겠어요. 말을 하지 못하고 멈칫거리게 되겠죠. 사실은 그건 좋은 점이기도 한데 그래서 먼저 말을 할 때는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말을 해놓고 돌아보면 뭔가 좀 이렇게 모호한 게 있었어요. 모호한 게 뭔지 찾아요. 모호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런 게 이제 수학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분 적분도 처음에 생겼을 때 개념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이필론 델타가 등장해서 누구나 해석하기 제대로 된 수학이다라고 인정할 때까지 100년이 넘게 걸렸어요. 수학은 이런 어머니입니다. 자, 책 하나 소개할게요. 오늘 책 소개할 게 몇 권 있습니다. 수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인데, 이거는 내가 내 아이패드로 보는 킨들을 그대로 스크린 덩크해서 만든 그 파일입니다. 표지고요. 4장. 네, 일부 첫 페이지 보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형용사로든 명사로든 무한대라는 것을 숫자처럼 쓰면 안 된다. 내 멋대로 이해하면 무한대를 쓰지 않고 무한대를 이해해야만 무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상한 반복 같은데. 막연히 무한대잖아. 무한대, 영어로 나누면 무한대가 되는 거지. 무한대끼리 곱하면 안 되는 거지. 무한대랑 영어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거지. 이런 식의 생각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책 소개한 이유는 아까 X란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와 다시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X가 무엇인지 알려면 X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X를 다른 사람한테 X란 무엇인지 얘기해 주려면 X를 보여줘야 되겠죠. 벌써 신공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야. 몇 사람이 거기에 떨궈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X란 무엇인지 얘기해 주는 건 X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다만 X의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게끔 보여주면 곤란하겠죠. 수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그거 우리가 수리철학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메타 수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수학에 관한 이야기.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수학이란 무엇인지 얘기해주는 책이라서 여러분한테 영상에서 소개를 합니다. 자, 이제 신공을 발휘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우스갯소리를 준비했어요. 심혈을 기울인 겁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조교한테 시킨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수학자입니다. 수학자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무슨 책 봤죠? 예습한 사람 있어요. 자, 일단 해석학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끼리를 미분한다. 미분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냉장고 벽을 따라 미분한 코끼리를 접근한다. 웃어도 돼요. 제목 보세요. 제목. 네? 제목 보십시오. 해석학자한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위상수학자한테 물었어요. 위상 토폴로지란 뭔가 연속성, 열림,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찌그러뜨려서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장고를 코끼리에 집어넣고 안팎을 뒤집는다. 말 되겠죠? 페르마한테 물었습니다. 페르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여러분 알죠? 웃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즐거워. 나는 강의를 재밌게 하는 게 정말 인생의 목표야. 고맙습니다. 페르만 이랬어요. 나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놀라운 방법을 알고 있으나 여백이 좁아 여기 작지 않는다.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이렇습니다. xn제곱 더하기yn제곱 zn제곱 밑에는 정수 xyz가 있느냐. n이 2면 꽤 많이 있어요. 3, 4, 5. 그런데 n이 3 이상이면 저 식을 만족하는 정수가 하나도 없다가 페르마가 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저걸 증명을 했는데 여백이 적어서 안 적었다는 거야. 머리 아픈 일이죠. 350년이 지났습니다. 앤드루 와이즈가 나타나서 증명을 해요. 어떻게 증명했겠습니까? 20세기 수학으로 증명해요. 페르마가 증명한 방식이 아니죠. 20세기 수학으로 증명을 합니다. 200쪽짜리 책이에요. 처음 나왔을 때 오류가 발견돼서 1년
10년까지 계속 1년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검증 과정을 다시 거쳐서 증명을 고쳤어요. 그래서 지금 증명됐다고 이제 인정되는 거죠. 재밌게도 94년 전에는 정리가 아니었는데 이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불렀어요. 사실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페르마의 추측 또는 추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증명이 될 거라고 믿었었던 모양이죠. 그 앤드루 와일드에 관한 이야기, 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책을 봐도 좋고 같은 이름의 그 BBC가 만든 다큐멘터리를 봐도 좋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어린아이가 도서관에 가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관한 부분을 읽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게 자기 삶의 목표가 돼요. 내가 저걸 증명을 해야 되겠다. 놀랍게도 목표를 이뤄요. 캠브리지 수학과에 수학을 공부하고 프린스턴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뭐 저걸 전혀 잊지 않고 있었겠죠. 7년 동안 두문문출하다가 끝내 저걸 증명해냈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앤드루 와이즈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 그런 상상을 하게 돼요. 앤드루 와이즈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친구가 아마 대학을 가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대학을 졸업해서 교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마 논문을 적어서 제2명 통과 어려웠을지 모르죠. 자, 어쨌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이른바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이 사람 얼마나 많은 증명하려고 애를 썼겠어요. 350년 걸렸습니다. 이런 것도 찾아보죠. 골드바흐의 추측. 골드바흐 추측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 구글에서 골드바흐 치면 자동 검색하면 흑의 추측이 나와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골드바흐 치면 금덩어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골드바흐의 추측은 이렇습니다. 2보다 큰 모든 짝수는 두 소수의 합으로 표현된다. 이렇지 않은 예를 본 적이 없어요. 4 얼마입니까? 2 더하기 2 8 그렇죠. 3 더하기 5 누가 4 더하기 4라고 그럴까봐 긴장했습니다. 아무도 반증하지 못했어요. 반증했다는 얘기는 거짓임을 입증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반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참이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수학자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거짓일 논리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추측은 하죠. 추측조차 못하면 수학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학은 사실은 자유스러운 거라고 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자, 골드바흐의 추측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처럼 또 한 300년쯤 지나면 누군가 24세기 수학을 동원해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그렇게 증명이 됐으니까. 자,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게 증명이 돼야 되느냐? 참이라고 해서 꼭 증명이 돼야 되느냐? 논리적 가능성이에요. 수학자들은 그런 생각하기 어려울지 몰라요. 수학자들은 아마 참이라면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또는 참이라는 말의 뜻이 증명할 수 있다는 거가 동의어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얘는 참이라서 증명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어요. 참이잖아. 한 번도 거짓인 거 본 적이 없잖아. 설사 참이라고 받아들여도 입증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참이라고 가정합시다. 참이라고 가정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증명을 못한 명제라고 생각을 해보죠. 300년, 400년 뒤에 누군가 그 슈퍼맨이 등장해서 증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수학을 만들지 않는 한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명제의 논리적인 가능성은 존재하죠. 논리적인 가능성을 여러 가지에 떠올리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참이지만 이게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명제라는 걸 누가 증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저거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의 힘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또 이제 내가 신공을 발휘하게 될 것 같아서 만화책을 보여줍니다. 준비 많이 했죠? 만화 더 없는데. 로즈 코믹스라는 만화책, 이거 강추입니다. 왜 웃죠? 그건 전혀 내가 기대했던 대목이 아닙니다.
강추해서 대체 왜 웃는 겁니까? 여러분이 언제 웃는지 내가 알아야 준비를 한대. 그래야 내가 재밌는 강의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면 놀라잖아요. 버트란트 러셀의 삶을 통해서 수학이 버트란트 러셀이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대단한 수학자였고, 대단한 활동가였고, 이 사람이 노년에 이제 그 수학 그만하고 철학할 때 어떤 기자가 찾아왔어요. 뭐 철학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지금 철학 생각, 여기저기서 전쟁 나는데 철학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아주 어쨌든 그 매력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삶을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의 삶을 통해 보는 수학의 원리, 만화책이에요. 일부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괴델을 러셀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러셀이 화이트헤드와 함께 수학 원리라는 책을 썼어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에요. 원래 4, 5권까지 쓰려고 했는데 3권에서 멈췄어요. 2000페이지라는 얼마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컨대 1 더하기 1이 왜 2냐, 그런 얘기를, 그런 것을 바탕이 된 기초에 관한 그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괴델입니다. 괴델이 그 박사학위를 위해 논리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학 원리 전체에서 교수님은 한 번도, 러셀이죠. 교수님은 한 번도 이 얘기했을 때 러셀이었습니다. 전체 읽었단 말이야. 아무도 읽었으리라고 이상하지 않는 거죠. 물론이죠. 한 줄도 빠짐없이. 그렇지 않았다면 감히 제가 그 책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얘기 계속합니다. 요점을 말씀드리죠. 책 전체에서 나는 그 책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를 명확하게 진술한 문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 전제가 뭔데? 그 전제는 모든 참임 논리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고 모든 거짓인 논리 명제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전제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인 건 다 참이라고 증명할 수 있고 거짓인 건 다 거짓이라고 증명할 수 있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러셀이 아니 참이라는 말이 그거를 증명할 수 있다는 말과 같지 않느냐. 러셀은 증명할 수 있다가 참이다 같은 뜻을 쓴 거예요. 김상욱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하셨죠. 어떻게 그걸 슈레딩 양자의 극적인 현상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걸 이해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해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되묻기도 한다고. 철학자들이 흔히 그런데요.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질문을 하면 그 용어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는 방식으로 항상 회피할 수 있다는 거야. 쟁점은. 별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죠. 어쨌든 러셀은 참이라는 건 증명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괴델이 교수님은 그 전제를 공리로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진행이 돼요. 그게 전제라면 그 전제를 증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러셀이 이 만화에 따르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만화의 여기까지. 이제부터 신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자, 수학은 그래서 증명이 중요하죠. 증명할 수 있다, 참이다, 지금 같은 뜻인지 다른 뜻인지 이 시점에서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증명은 어떻게 하냐 하면 공리계에서 하죠. 자, 공리계 얘기 잠깐 하죠. 공리계란 공리와 추론 규칙으로 구성된 체계예요. 추론 규칙은 연역 추론 규칙이죠. 연역 추론과 균합 추론의 차이 알죠. 균합 추론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가능성, 개연성만 있는 추론이고, 연역 추론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추론이죠. 그러니까 공리가 참이라고 전제하면, 그러면 연역 추론을 거쳐서 얻은 결론들이 다 참인 거죠. 이게 공리계의 전형적인 형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등장한 게 유클리드의 기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클리드의 기하학은 서양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뭐가 가장 많이 읽혔나요? 논어인가요? 어쨌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읽힌 거죠. 뉴턴의 프린키피아,
스피노자의 윤리학, 미국의 독립선언서, 이것들이 다 유클리드의 원론의 형식을 따왔다고 해요. 전제가 있고 전제로부터 연합추론을 붙여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유클리드 원론은 이 다섯 개의 공리에서 수많은 기하학적 명제들을 이끌어내요. 유클리드 원론이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하학적 명제가 담겨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명제들은 다 있던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유클리드 원론이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기하학적 명제를 단 5개의 공리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죠. 5개가 다 그 많은 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이라면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면 결론은 전제의 반복에 불과하죠. 전제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상을 말하지 않는 거죠. 전제에 담겨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역추론은 기본적으로 동호 반복일 수밖에 없어요. 동호 반복이라고 말하는 순간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5개의 공리에서 수많은 명제를 이끌어낸다. 그런 정도의 동호 반복이라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학은 위대한 동호 반복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런데 5번째 공리가 문제가 돼요. 이게 뭡니까? 놀라운 테크닉이죠. 자,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그 선 밖에 한 점이 있어요.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과 평행인 건 단 하나밖에 없다. 이게 평행선 공리예요. 평행도 맞습니까? 우리가 관측한 바에 따르면 성립할 것 같지 않습니까? 수학은 추상화죠. 우리가 관측한 것들 계해에서 어떤 일반적인 걸 끄집어내죠. 뭐 오라는 숫자는 뭡니까? 사과 5개, 배 5개, 귤 5개. 여기 있는 5사람. 그런 것에서 어떤 오라는 개념을 끄집어낸 거죠. 어쨌든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엄청나게 똑똑해. 우리는 이 유한한 세상에서 관측한 거를 그대로 그냥 성립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람들이 의심을 한 거예요. 무한히 가도 여전히 그럴 거냐? 혹시 만나지 않겠느냐? 혹시 이런 게 없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제로 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시도들이 있었냐면 이 5번째 평행선 공리를 4개의 공리에서 연역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시도를 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얘를 뺄 수 있겠죠. 공리에서 빼고 참이라고 가정할 필요 없이 4개의 공리에서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다 실패했어요. 놀랍게도 이 5번째 공리를 다른 걸로 바뀌어도 유클리드 기하처럼 또 다른 기하학이 등장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넘어갔죠. 전부 다 19세기에 있었던 일인데 쌍곡선 기하, 그러니까 평면이 이렇게 굽여 있는 거예요. 또 리만의 타원 기하, 구면 기하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얘는 삼각형 내각의 합이 어떨 것 같아요? 180도보다 작겠죠. 얘는 어떨 것 같아요? 그린 거 보면 180도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기하학이 얻어지냐 하면 5번째 문제가 됐던 평행선 공리를 평행선이 수없이 많다라고 하거나 또는 그런 평행선이 없다고 하면 생기는 거예요. 평행선이 수없이 많다고 하면 쌍곡선 기하학이 생기고 평행선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타원 기하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쌍곡선 기하학에서는 삼각형에서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고 타원 기하학에서는 180도보다 커져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180도예요. 그러면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다 라는 게 참인 명제냐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개의 명제가 참이냐 아니냐 기하학의 세상에서 이게 이제 어려운 숙제가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든 해야 되겠죠. 사람들은 어떻게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칸토가 등장을 해요.
이제는 기하학을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기하학은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인지 그보다 큰지 작은지 말해주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의 기초가 기하학이 아니라 이제 산술에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무한집합의 개념이 필요하게 돼요. 그걸 연 사람이 칸토예요. 집합론의 창시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잘 생각하기 어려운 말을 했어요. 수학의 본질은 차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한집합의 크기, 엄밀하게 농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야기하는 방식을 처음 얘기했을 때 그때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실제로 크로네커, 여러분 크로네커 델타, 크로네커 프로덕트 이런 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크로네커예요. 크로네커 같은 사람은 아주 격렬하게 이 사람을 못 살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학을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수학을. 자기는 자유롭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유롭게 내 수학을 할 수 있게 해다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한집합의 농도를 비교하기, 따지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두 무한집합이 있어요. 무한집합이란 원소수가 무한히 많은 집합이죠. 그런데 그 두 집합의 원소 사이에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하면 그 두 집합의 농도는 같다. 라고 말하자고 한 거예요. 자, 이제 만화 없는데 어떡하죠?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짝수 집합의 농도, 짝수만 다 모은 거죠. 짝수 집합의 농도나 홀수 집합의 농도나 정수 집합의 농도가 다 같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대요. 어떻게 짝수 집합의 농도가 정수 집합의 농도랑 같을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정수 중에 일부 버리고 일부 선택한 게 짝수인데 그렇게 농도가 같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1대1 대응하면 농도가 같다고 말하기로 하면 그 관점에서 농도가 같은 거죠. 정확하게 언어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의는, 그렇게 정의된 언어는 누가 들어도 다르게 해석할 수 없죠. 그리고 놀랍게도 정수 집합의 농도는 유리수 집합의 농도랑 또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유리수는 이미 두 수 사이에 있는 유리수를 항상 찾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 두 수가 무리수여도 돼요. 하지만 정수는 그렇지 않죠. 1과 2 사이에 정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유리수는 아주 촘촘해요. 덴스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덴스한 집합과 드문드문 있는 집합이 어떻게 농도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농도가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1대1 대응하면 돼요. 촘촘하지 않다. 그러니까 농도가 다르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여기서 농도가 같다는 말은 촘촘함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1대1 대응 관계로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1대1 대응 관계로 농도를 따지기로 했는데 나 혼자 촘촘함으로 따지면서 야, 그거 틀리지 않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정수와 유리수의 집합 농도 같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무한히 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숫자와 길이가 있는 선분 위에 있는 점들의 숫자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말이냐면 실수의 집합과 우리 이렇게 이름이 쓰죠. 실수의 집합과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의 집합이 농도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예컨대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점 하나를 선택해요. 그러면 나는 이런 식으로 이 직선, 이 수평선 위에 있는 점 하나에 대응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잘 안 떠오릅니까? 다른 거 볼까요? 자, 이제 이 점은 이 수직선, 수평선상에서 이 점에 대응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곳에서 이렇게 내려붙는 거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예컨대 이 점은 이 점에 대응을 하고 이 점은
이 점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요 길이 일자리 선분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요 길이가 무한대인 수평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의 1대1 대응이에요. 따라서 실수의 집합은 모든 실수를 다 모은 것의 집합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의 집합과 농도가 같아요. 이것도 농도를 만약에 이걸 길이만 따지면 당연히 갖출 수 없겠죠. 야, 길이가 다른데 어떻게 같냐? 길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 가지고 한다고요? 농도 가지고 얘기한다고 했죠. 자, 칸토의 유명한 대각선 논법. 자, 여기서 우리 이거 하나만 여기서 피합시다. 칸토의 대각선 논법. 자, 이제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의 집합은 모든 실수의 집합과 농도가 같다고 했어요. 자, 이제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의 집합은 정수의 집합보다 농도가 크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정수의 집합은 셀 수 있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는 거죠. 정수의 집합은 셀 수 있어요. 실수의 집합은 셀 수 없어요. 실수의 집합의 농도가 정수 집합보다 농도보다 커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단 실수의 집합의 농도와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 집합의 농도가 같다고 확인했으니까 이거랑 비교하면 되겠죠. 일단 0과 1 사이에 셀 수 없이 많은 수가 있다는 증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먼저 셀 수 있다고 가정하겠어요.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의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셀 수 있다고 가정하겠어요. 셀 수 있다면 나열할 수 있는 거죠. 그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를 무한소수로 쓴 다음에 쭉 나열해요. 셀 수 있다고 가정하면 나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뭘 보일 거냐 하면 셀 수 없다는 걸 보일 거예요. 그럼 필연적으로 모순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자, 셀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다 셌어요. 내가 여기서 새로운 소수를 하나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는 x1의 첫째 자리 숫자와 다르고 둘째 자리는 x2의 둘째 자리랑 다르고 이런 식으로 y를 구성을 하면 y는 x1과 다르고 x2와 다르고 모든 x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목록에 없는 거예요. 셀 수 있으면 목록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수도 그 목록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목록 안에 없는 수를 내가 찾은 거예요. 모순인 거죠.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는 셀 수 없이 많다. 똑같이 무한히 많아요. 정수도 무한히 많죠. 하지만 셀 수 있어요. 실수 무한히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이거를 대각선 논법이라고 합니다. 대각선을 공략하는 거죠. 지금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이 나중에 보고 다시 참고할 수 있도록 오늘 안 할 얘기까지 좀 껴놨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 몇 집합, 영어로 파워셋인데 어떤 집합이 있으면 그 집합의 부분 집합들로 새로운 집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농도가 커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실수 집합의 농도가 아까 정수 집합의 농도보다 크다는 걸 확인했죠? 확인했죠? 그런데 지금 단순히 농도가 얘보다 농도가 크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얘의 부분 집합의 집합과 농도가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 슬라이드에 따르면 어떤 집합, 무한 집합이 있을 때 그 무한 집합의 부분 집합들로 새로운 집합을 구성을 하면 즉 몇 집합은 파워셋은 농도가 커진다고 했어요. 정수 집합의 몇 집합은 정수 집합보다 농도가 크죠. 실수 집합의 농도는 아까 정수 집합의 농도보다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정수 집합의 농도보다 큰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실수 집합, 하나는 정수 집합의 몇 집합. 걔네 둘이 농도가 같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걸 보죠. 지금 이 실수는 이 A라는 집합, 정수들의 부분 집합이죠. 이 실수는 0과 1 사이의 이 실수는 이 집합과 1대1 대응해요. 대응하게 보입니까? 만화를 너무 초반에 배치한 것 같아. 대응관계 확인했습니까?
내가 들고 오진 않았는데 선물이 있는데 책 선물 줄 거 있는데. 예, 여러분 수집어서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좀 보이나요? 내가 한 가지 이 얘기를 명확하게 안 했는데 0과 1 사이의 실수를 십진법으로 쓴 게 아니라 이진법으로 쓴 거예요. 상관없죠? 십진법으로 쓰든 육십진법으로 쓰든 이진법으로 쓴 거예요. 이진법으로 표현된 0과 1 사이의 실수 이런 거 아무거나 하나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얘와 1대1 대응해요. 1, 3, 4, 6은 뭡니까? 이 소수에서 0이 아닌 1이 오는 위치죠. 그래서 1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정보는 이 소수와 1대1 대응하는 거죠. 그 정보가 또 이 집합과 1대1 대응하죠. 그러니까 이 집합과 이 수는 1대1 대응해요. 얘는 0과 1 사이에 있는 임의의 수고, 얘는 어떤 정수들의 집합이에요. 정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인 거죠. 1대1 대응해요. 그래서 농도가 같아요. 자, 정수 집합의 농도가 큰 거 2개 있었어요. 2개가 농도가 같다는 걸 지금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칸토가 또 어떤 고민을 했냐면 결국은 칸토가 정신병으로 죽는데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연속체 가설이에요. 자, 정수집합의 멱집합, 정수집합의 농도보다 더 크죠. 그러면 그게 실수집합의 농도랑 같고 그 둘 농도가 그 사이에 있는 집합이 과연 없겠느냐. 농도가 정수집합보다는 크고 농도가 실수집합보다는 작은, 즉 정수집합의 멱집합보다 농도가 작은 그런 집합은 과연 있겠느냐. 없다. 없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어요. 증명하려고 했겠죠. 평생 증명하려고 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칸토가 죽은 뒤 나중에 1962년에 이거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명제라는 게 증명됐어요. 칸토는 증명할 수 없는 명제를 증명하려고 무진애를 쓴 거예요. 크로네커 같은 보수적인 수학자의 공격을 시달림을 받았어요. 이걸 증명하려고 너무 애를 썼어요.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칸토가 우울증으로 죽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연속체 가설을 증명하는데 너무나도 몰두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칸토는 우리한테 새로운 낙원을 펼쳐준 것 같아요. 연속체 가설, 그건 이 낙원에서 심각한 결함은 아닌 거죠. 이제 우리는 기하학이라는 취약한 토대를 벗어나서 산술이라고 하는 단단한 토대 위에 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무한집합의 개념이었어요. 칸토는 우리한테 무한을 셀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해 준 거예요. 그래서 크로네커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 공격을 해도 힐베르트가 그랬어요. 아무도 칸토가 우리한테 마련해준 낙원에서 우리를 쫓아낼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칸토가 모든 집합의 집합이라는 개념을 떠올렸어요. 모든 집합의 집합. 이거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집합의 집합. 그걸 X라고 했어요. 그럼 X의 부분 집합의 집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X의 부분 집합의 집합은 또 X 안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얘는 당연히 얘보다 멱집합을 이렇게 썼습니다. X의 멱집합은 X보다 농도가 커야 되는데 X가 모든 집합의 집합이니까 얘는 얘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포함하니까 얘의 농도는 얘의 농도보다 커져요. 그 뭡니까? 얘의 농도는 얘보다 크다고 했다가 작다고 했다가 막 이래야 되는 거지. 역설이죠. 역설. 자, 아까 만화의 주인공인 러셀도 역설을 발견합니다. 이 역설은 프레게가 거의 다 쓴 책이 오류도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프레게라는 사람은 이제 논리학의 기초를 닦은 사람인데 황당한 거죠. 책을 막 출판하려고 하는데 자기 책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출판하면서 썼어요. 잘못된 거. 정확한 얘기가 아니는데. 자,
자기 자신을 원소로 포함하지 않는 집합의 집합을 X라고 할 때 X는 X에 포함되니까 이런 신공을 발휘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 얘기하지 말고 일상 언어적으로 표현을 해보죠. 자, 크레타 사람이 얘기합니다.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이 명제 참입니까? 깝깝하죠? 세비야 이발사가 얘기를 합니다. 세비야에서 스스로 면도하지 못하는 사람 면도 내가 다 해준다. 이발사 면도 누가 해줍니까? 여러분이 엄청나게 예뻐하는 강아지를 악어가 물었어요. 악어가 비열한 웃음을 지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지? 여러분 강아지라고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네가 맞히면 내가 강아지 도와주마.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아버님은 내 강아지를 먹을 악어가 전혀 아닙니다. 이렇겠죠. 그럼 악어 어떻게 하겠어요? 먹을 거였어. 못 맞췄지. 먹겠어. 이렇겠죠. 그래서 머리를 한 번 더 쓰면 악어 너는 내 강아지를 먹을 거야. 그럼 악어가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야. 악어가 시험에 드는 거죠. 이 모든 게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러셀의 역설은 이거 여러분이 나중에 이 자료 공유되면 한번 생각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역설은 어디에서 비롯되냐 하면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언급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러셀이 이걸 벗어나는 방법을 제안을 해요. 유형을 얘기를 하는데 그 레이어죠. 그러니까 모든 예컨대 사람들의 집합을 하면 그 집합은 다시 사람들의 집합에 속하지 않는 거죠. 층주의를 구별하면 자기 자신을 언급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그럼 이런 역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서 수학의 기초를 닦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만든 게 아까 잠시 얘기했던 수학원이라는 책이에요. 참고로 수학원이라는 책은 일설에 의하면 단 3사람만 읽었다고 해요. 한 사람은 러셀, 한 사람은 화이트헤드, 그 2사람은 공저자죠. 나머지 한 사람은 괴데. 왜 이건 안 웃지? 그러니까 강추해서는 그렇게 웃던데. 자, 수학, 칸토가 우리한테 단단한 기초를 마련해 줬으리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집합론의 역설에서 벗어나야만 해요. 3가지 시도가 있습니다. 수학 원리에 러셀이 담으려고 했던 것. 한마디로 말하면 논리주의. 수학을 논리학으로 환원해서 기초를 단단히 닦자는 거죠. 그런데 수학의 논리학가 커요. 담을 수 없죠. 어떻게 더 큰 것을 작은 그릇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수학을 논리학으로 환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은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었고 당연히 3사람밖에 안 읽었으니까 저도 안 읽었겠죠. 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오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시도는 뭐냐면 직관주의예요. 기본적으로 역설이 왜 생기냐면 대중률이라고 하죠. 대중률은 어떤 명제가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서처럼 참인 상태와 거짓인 상태가 중첩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대중률을 당연히 수학자가 거부하는 건 아닌데 이 네덜란드의 브로베르라는 수학자는 이거를 무한히 많이 적용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중률을 무한히 적용하는 것에 반대해요. 그래서 그렇게 대중률을 무한히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로 수학을 서로 구성을 해요. 그랬더니 수학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많은 걸 잃어야 되는 거예요. 힐베르트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 떠나서 수학을 형식적인 체계로 보자. 여러분 컴퓨터 알고리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형식적 체계는 공리계죠. 공리들이 있어서 그 공리들로부터 연역적인 추론을 거쳐서 이끌어낸 명제들이 참이면 그 명제의 부정은 당연히 참이면 안 될 것이다. 즉 공리계가 모순이 없어야 된다. 모순이 없다. 정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어로 consistency예요.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부정이 동시에 참이면 안 된다. 그래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자, 아까 그 러셀과 괴델의 논쟁 기억하죠? 참인 명제는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어떤 공리계 안에서. 그래서 공리계가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완벽한 체계임을 확인하면 그것을 수학의 간단한 기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형식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형식주의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죠. 힐베르트, 우리 해석학 하는 사람 힐버트 스페이스 이런 거 알죠? 힐버트 스페이스. 힐버트 스페이스의 그 힐베르트 같은 사람이에요. 영어식으로 힐버트라고 하는 거고 독일 사람이니까 힐베르트라고 했죠. 그래서 힐베르트의 기획이라고 하는데 형식주의는 힐베르트의 기획이에요. 수학을 형식화해요. 의미 따지지 말자.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가 참이냐 거짓이냐 180도보다 크냐 작으냐 뭐 큰 건 참이고 작으면 거짓이고 그거는 그런 의미로 하지 말자. 유클리드 공리계와 비유클리드 공리계는 다르니까 다른 데서 다른 결론이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 형식적인 체계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순이 없고 완전하게 기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체계 자체의 의미를 두지 말자라고 해서 의미 두는 일이 말이 좀 이상한데 무의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형식적인 체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따지는 그 위에 수학에 대한 얘기를 별도로 해요. 메타매스메틱스, 상위 수학인 거죠. 그 의미는 거기서 따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법을 잘 정의해요. 그래서 문법을 잘 정해서 그 문법에 맞는 합법적인 논리식들을 공리로부터 이끌어내요. 그리고 그 추론 규칙을 정해요. 문법과 규칙을 정해요. 형식입니다. 문법에 맞는 문장을 규칙을 거쳐서 이끌어내는데 그 과정은 브로베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한 단계를 거쳐서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모순이 없고 완전해야 된다. 라고 완전하다는 것을 보이면 된다. 그러면 수학의 기초가 확보가 된다라고 힐베르트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이 괴델이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수학은 위기에 생겼어요. 위기에 봉착했어요. 수학의 기초가 흔들려요. 그래서 힐베르트는 수학의 기초를 형식주의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 형식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리계가 모순이 없고 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괴델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보였어요. 좀 쉬어봅시다. 차 한잔 하시죠. 내가 인스브루크에 학회를 갔는데 비엔나가 너무 보고 싶어서 빈이라고 해야 되나? 빈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오는 길에 딱 하루 들러서 빈을 봤어요. 하루 들렀던 얘기가 그러니까 잠은 두 밤 잤는데 늦은 저녁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보고 다음날 일찍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상민 선생님이 영분영으로 거기 가 있었는데 저녁 때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뭐 봤냐고. 그래서 이거저거 봤다 그랬더니 당시 6개월 지냈을 텐데 이상민 선생님이 6개월 동안 본 거보다 내가 하루 동안 본 게 더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것저것 봤지만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빈의 카페였어요. 뭡니까? 된장남입니까? 카페가 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내가 카페를 찾아가는 데서 찾아가다 찍은 건데 빈의 오페라 하우스예요. 자, 드디어 카페를 갔습니다. 이게 빈의 전형적인 카페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내가 기대했던 그 모습하고 조금 달라요. 내가 기대했던 모습은 이거예요. 이거 빈 아니지. 이거 보고 그린 빈 아니잖아요. 이제 프랑스잖아요. 근데 이게 20세기, 19세기 말쯤일 거예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럽의 카페를 했을 것 같아요. 빈의 카페 풍경을 이야기한 책에서 보니까 테이블이 원탁이래요. 그리고 하얗대. 왜 하얗냐? 거기다가 수식 써가면서 토론했다는 거죠. 20세기 초의 빈은 인류 역사상 단위 면적당 천재의 농도가 가장 높았던 곳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괴델이 20세기 초에 빈에 있었어요. 자, 괴델이 등장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아직 자극 안 왔어요. 내가 가장 강렬하게 자극을 받은 대로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괴델은 뭐 이런 사람인데 먼저 1930년에
특정한 논리학 체계가 완전하다는 걸 보였어요. 완전하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참인 명제는 다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좋은 거지. 참이다라는 것과 증명하다는 게 동의어니까. 물론 수로 논리 체계는 이 산술 체계보다는 작은 거죠. 그런데 이듬해 산술 체계를 포함한 실수 체계 같은 거, 그런 거는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여기서 힐베르트가 완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칸토의 연속체 가설이 틀렸다는 걸 보일 수 없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아까 내가 연속체 가설이 증명할 수 없다는 거 마지막에 확인되게 62년이라고 했는데 62년에 코언이라는 사람이 연속체 가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증명도 못하고 반증도 못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 괴델은 1940년에 나치가 몰려오는데 그때도 이 사람은 그 비린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끝까지 버티다가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린스턴으로 가서 아인슈타인과 교류를 하죠. 괴델과 아인슈타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그 산책을 하면서 나눈 이야기들, 뭐 상대성 이론 방정식을 가지고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고찰을 하고 머리 아프죠. 근데 아름다워요. 아인슈타인은 오늘 마지막에 카메오로 등장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출퇴근길에 괴델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그래서 굳이 안 가도 되는 사무실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나이도 들고 해서 꼭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자, 불완전성 정리. 힐베르트의 기획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수론 전체, 아까 논리학 체계가 작은 거 말고 수론 전체, 정수끼리 곱하고 더하고 뭐 이런 연산을 포함하는 거, 그런 수론 전체, 실수도 물론이겠죠. 그걸 수론 전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공리계에선 그 공리계가 모순이 없다면 그 안에서는 반드시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있다는 거예요.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를 찾아내요. 놀랍죠? 그러니까 참인 명제는 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힐베르트의 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다시 말해서 모순이 없는 정합적인 공리계는 불완전하다. 그리고 모순이 없는 공리계에선 자기가 모순이 없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자, 우리 사람이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사람이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장할 수 있겠어요? 우리 위에 누군가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증되는 존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또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이 존재할까요? 비슷한 얘기일지 모르죠. 내가 모순이 없다는 걸 내가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순이 없다는 전제 아래. 내가 모순이 있으면 뭐 당연히 증명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모순이 없다는 전제 아래 그걸 증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힐베르트는 끝났어요. 물론 힐베르트의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었던 거죠. 힐베르트는 위대한 수학자입니다. 자, 괴델이 어떻게 했느냐? 자, 괴델 수라는 걸 정의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합법적인 문장과 자연수를 1대1 대행시켜요. 방법은 뭐 잠깐 얘기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몰라도 오늘 이야기 이해하는데 큰 문제 없어요. 합법적인 논리식과 자연수를 1대1 대응해요. 그러면 논리식과 논리식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는 수와 수 사이의 관계로 바뀌죠. 그래서 논리학이 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를 놀라운 방식으로 구성을 해내요. 잠깐 보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기호, 이건 뭐죠? 부정이죠. 논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거. 형식 논리학 기호 있잖아요. 이게 그 세 사람밖에 안 읽었다는 수학 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자, A 또는 B 할 때 이렇게 쓰고, 뭐뭐면 뭐뭐다라는 거 이렇게 쓰고, 더하기, 는, 0, 그 다음 수. 그 다음 수는 왜 중요하냐면, 모든 정수를 다 정의하려면, 그냥 하나하나 정의하려고 하면 무한히 많아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정의하느냐? 0하고 그 다음 수만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L은 0의 다음. 잘못 얘기했죠? 1은 0의 다음 수. 2는 0의 다음 수의 다음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호들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변수를 정의해요. 변수는 소수로 정의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여기서 얘기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또 문장 변수를 정해요. 숫자 변수가 아니라 문장 변수. 문장 변수의 궤del수는 배정되지 않은 소수의 제곱. 그 다음에 서술 표현. 서술 표현은 이를테면 뭐 소수다, 뭐 짝수다, 뭐 정수다 이런 것들. 그거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소수의 세제곱을 대응해요. 그래가지고 예컨대 이런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1 더하기 2는 3이다. 1 더하기 2는 3이다라는 합법적인 문장에 대응하는 자연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1은 뭡니까? 0의 다음수죠. 다음수 S는 궤del수가 뭐였냐면 어딨죠? 7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0은 6이에요. 그러니까 0의 다음수는 6하고 7하고 연결되는 거죠. 더하기는 뭡니까? 더하기는 4번이죠. 너는 5번이죠. 자, 그러면 1 더하기 2는 3이라는 것은 0의 다음수 더하기 0의 다음 다음수는 0의 다음 다음수라는 얘기죠. 이명제 참입니다. 이명제 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이 체계로. 자, 그런데 자, 2, 3, 5, 7, 11, 13, 17 뭔지 알죠? 소수예요. 그 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수 위에 이걸 뭐라고 하지? 지수. 소수 위에 지수가 있죠. 소수 위에 있는 지수들이 바로 이 기호들의 궤del수에 해당해요. 1은 S는 7, 0은 6, 더하기는 4, 그 다음에 SX0은 7, 7, 6, 그 다음에 너는 5였고, 이거는 7, 7, 7, 6이죠. 엄청나게 큰 수가 나오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든 논리식의 숫자, 자연수를 대응을 해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P면 Q다. P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 P라는 문장의 궤del수가 M이고 Q라는 문장의 궤del수가 N이라면 이 문장의 궤del수는 2의 M제곱, 3의 세제곱, 5의 N제곱을 곱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여기서처럼 소수고 M은 이거의 궤del수, 3은 이거의 궤del수, N은 이거의 궤del수. 자, 내가 이거 지금 약간 멋대로 한 건데 책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쓰는데 개념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단순한 문장이나 이런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금 복잡한 문장이나 다 자연수에 대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의 관계가 수와 수의 관계로 바뀌어요. 논리식이 산수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자연수는, 정수는 셀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논리식을 나열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수니까. 아니, 그 많은 걸 어떻게 나열해? 할 수 있죠. 정수 무한히 많죠. 그렇죠? 나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궤del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걸 증명해요. 이 문장의 내용이 이 문장을 증명할 수 없다. 일단 이게 이런 문장이 있으면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겠죠. 말이 안 되는 얘기 해놓고 말이 안 된다고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중요한 건 이 문장을 합법적으로 구성한다는 거예요. 문법에 맞게 표현된 문장들에서 합법적인 추론 규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해놓고 말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합법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왜 참인지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죠. 5분 동안 긴장하면 여러분은 궤del의 증명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궤del의 증명 PDF 파일, 궤델의 논문, 31년 논문 번역판이 있거든요. 나도 다 못 읽었어요. 좀 복잡해. 근데 핵심 개념은 보여요. 일단 변수가 하나인 문장을 다 나열해요. 변수가 하나, 이를테면 이거예요. X를 변수라고 합시다. X는 소수다. 그럼 X 대신에 3을 대입해요. 그럼 이게 참입니까? 참이죠? X 대신에 4를 대입해. 참이에요? 거짓이죠? 그런 식으로 변수가 하나인 문장, 이를테면 X는 소수다. 또 뭐 있을까? X는 짝수다. 뭐 X는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인 문장을 나열해서 목록을 만들어. 또 순서를 얘기해. 그 다음에 PN을
그 목록의 n번째 문장이라고 하겠어요. 목록의 n번째 문장. 그 다음에 그 목록의 n번째 그 문장에 변수의 k를 대입한 문장을 요거라고 하자고요. 이를테면 이게 뭐 x는 소수다 라는 문장이 이게 네 번째 목록의 네 번째에 있다고 가정하죠. 변수가 하나인 문장이 목록 중에서 네 번째 있는 문장이 그 x는 소수다라는 거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이게 뭡니까? 3은 소수다라는 문장이죠. 그렇죠? 3은 소수다. 참이죠. 그렇죠? 4를 대입하면 4는 소수다라는 문장이죠. 거짓이죠. 자, 그런 기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장을 구성을 해요. 자, 이제 이 변수에다가 그 문장의 그 목록 순서를 대입해요. 그럼 이거죠. 예컨대 P44 같은 경우는 4는 소수다라는 문장인 거죠. 그리고 그 문장은 증명할 수 없다 라는 문장을 새로 만들어요. 자, 이것을 합법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만들 수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자고. 이게 이를테면 이런 식의 명제가, 이런 식의 문장이 증명될 수 없게 만드는 n들을 다 모아.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문장 자체도 변수가 하나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n이 변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도 변수가 하나인 문장이니까 당연히 이 목록에 있겠지. 그래서 목록에 n번째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어요. 그럼 Q는 PM이야. 그러면 PM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n이 변수예요. 내가 PM에 있는 변수 n에다가 m을 대입해 보겠어요. m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PMM은 증명할 수 없다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한 게 아니라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냥 한 거랑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증명할 수 없다는 게 문장의 내용인 논리식을 합법적으로 구성해 내는 거죠. 그러면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 증명할 수 없는 거고, 증명할 수 없다고 하면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증명할 수 없는 문장이에요. 하지만 Q의 내용을 봅시다. Q의 내용을 보면 Q의 내용 자체가 증명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 위에서 내려다보면 증명할 수 없다는 건 참인 거예요. 하지만 이 책에 대해서, 책의 내적 논리로 이게 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는 거죠. 뭡니까?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를 괴델이 구성해낸 거죠. 무엇을 이용해서? 괴델 수를 이용해서. 논리식의 산수라를 통해서. 놀라운 거죠. 적어도 난 놀랐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공부하면서 받은 지적 자극 가운데 가장 당첨됐어요. 달콤했어요.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주저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이 좀 바뀌어요. 좀 내가 잘못된 얘기를 해도 자극을 줄 수 있으면, 지적인 자극을 줄 수 있으면 선생으로서 뭐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은 자극받고 나는 어디 가서 모르는 얘기 했다고 뭐 욕먹어도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만 훌륭한 지적 자극을 받으면 문제가 아닌 거죠. 수와 문장의 1:1 대응. 괴델의 증명의 핵심 개념입니다. 정리해보죠. 모순이 없는 공리에 완전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를 구성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작업을 하면
모순이 없는 공리계에서는 자신이 모순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거죠. 세상에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게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일 것 같아. 세상에 가장 증명하기 어려운 게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일 것 같아. 그래서 수학의 기초를 힐베르트가 제안한 방식으로 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의 기초가, 단단한 기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좌절일 것 같은데, 생각해보자고요. 미적분도 뭐 150년 이상 다소 모호한 상태로 쓰였죠. 우리 신화 시스템의 바탕 출발에 늘 나오는 게 뭡니까? 임펄스죠. 디렉 델타 함수죠. 디렉이라는 물리학자가 만든 거죠. 그건 수학자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었어요. 지금은 수학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으로 일반화됐죠. 연산자, 함수로 보는 게 아니라 연산자로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호한 상태를 용납은 안 하는 거죠. 조금씩 모호함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모호함이 또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학의 기초가 그렇게 단단한 기초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취약한 토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도 되지만 우리가 훨씬 자유롭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나도 그렇지만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죠.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세상에 완전한 공리계란 없다, 세상에 모순이 없는 공리계란 없다라는 식으로 일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1931년에 괴델이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하기 전에 1930년에 수로 논리 체계의 완전성 정리를 증명했어요. 난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공리계를 만들면 돼요. 공리들의 집합이 공집합이에요. 난 절대로 틀릴 수 없어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공리계가 완전하다는 걸 보일 수 있어요. 수론 체계를 포함한 포괄적인 공리계, 그것보다 큰 거, 이를테면 실수체계, 이런 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 완전한 공리계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학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완전성 정리가 우리 이성의 한계를 얘기해 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그런데 우리의 한계가 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꽤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건 한계라기보다는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기계는 그렇지 못하죠. 적어도 폰 노이만 방식의 컴퓨터로는 완전한 공리계를 구성할 수 없겠죠. 지금의 인공지능, 지금의 기계는 결코 인간처럼 될 수 없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불완전성 정리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다만 컴퓨터의 형식이 바뀌면, 컴퓨터의 개념이 바뀌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의 컴퓨터 구조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얘기는 이제 괴델 이야기 끝났는데 이제 칸토가 스토록 고민했던 연속체 가설이 바로 이 증명도 반증도 할 수 없는 명제에 해당한다. 그런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죠. 자, 난 정말 이게 위대한 여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클리드, 칸토, 러셀, 힐베르트, 괴델. 그 이후에도 물론 있겠죠. 다만 내가 잘 모를 뿐인 거죠. 물론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런 흐름이 있다, 그때와 같은 흐름이 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 이 위대한 여정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수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수학은 사람이 하는 거죠. 이건 삶 방식이에요. 이건 문화예요. 그리고 지금의 서양 문명의 토대인 것이에요. 그래서 Mathematics in Western Culture, 한국어로는 수학이 문명을 바꿨다는 책이 있어요. 연역순, 추상화, 정면적 사고, 엄밀하고 정교한 언어라는 관점에서 수학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더 넓은 집단의 사람과 하고 싶어요. 예컨대 인문사회계열 사람들.
모함을 우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 미분 조건 견딜 수 없다고 해서 안 쓰는 건 아니지. 미분 조건 써왔잖아요.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극복하려고 100년이 걸리든 200년이 걸리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일부에선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하죠. 아는 것 이상을 얘기를 해요. 일부러 그러기도 하고 내가 아는 것 이상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일부에서는 아는 것도 잘 얘기 못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정교한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을 수학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수학을 교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양이라는 단어가 좀 약간은 고학적인 단어라서 안 쓰고 싶었는데 뭐 다른 거 없습니까? 어쨌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의 이야기는 중간에 뭐 수학 모순에 의한 증명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좀 했지만 충분히 인문사회계 학생들 또는 일반인과도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수학에 관한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해야만 우리가 난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갔어. 난 이과지만 수학은 정말 계산의 도구일 뿐이야. 이런 식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교하고 모호하지 않은 논리, 언어를 구사해서 소통을 원활히 하는데도 수학이 한몫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고한 자료 여기 있고요. 마지막 사진 아인슈타인과 별의 이 산책하는 이때가 고등연구소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시절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 참 보고 뭐랄까 좀 왠지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처는 썼지만 이게 써도 되는 사진인지는 몰라서 이 사진은 공유한 자료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3분의 1을 졸개하진 않은 것 같아서 지난번만큼의 신경을 발휘하지 않은 것에 만족하고 여러분한테 내가 받았던 지적 자극의 일부나 만약에 전달할 수 있었다면 이 자리는 아주 소중한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질문 받을게요.